저희는 진짜 데이터 기반으로 디자인하는 집단이에요. 지금까지 한 50여 개 브랜드를 만들어 왔어요. 그중에 30개 정도는 직접 운영을 해왔었고, 익선동을 거리 기획을 할 때 6개 정도 만들 때쯤까지도 아무 브랜드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저희가 이 동네가 될 거야, 확신이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는 안녕하세요. 당신의 취향을 완성하는 공간 매거진 블루캐비넷 팟캐스트의 호스트 천다원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사말에서 시작한 브랜드 하바구든 한남동 쇼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스탠다드 디자인은 장식보다는 본질과 기본에 집중하여 사용성을 최우선으로 한 가구를 선보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도시의 새로운 풍경을 그려내며 브랜드가 도시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익선동 프로젝트로 시작해 대전 소재동, 제주 조천, 전남 목포까지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시작해 50여 개가 넘는 브랜드를 기획하고 실현해내셨고 30여 개가 넘는 브랜드를 직접 운영해 오셨습니다. 작은 골목 하나를 브랜드화하고 오래된 건물을 새로운 이야기로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익선동 도시재생 비하인드부터 다양한 공간 기획 운영과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몰 브랜드 기획법까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익선다다 트렌드랩 박지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대전 소재동뿐만 아니라 2014년 그 종로구 익선동도 개발을 진행을 해왔었고, 이제 앞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 한 50여 개 브랜드를 만들어 왔어요. 그중에 30개 정도는 직접 운영을 해왔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작은 브랜드가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키는가를 굉장히 많은 체감을 했었어서 지금은 브랜드 만드는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를 데이터에 집중해서 풀어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풀어가는 집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여기도 있긴 한데 1권이랑 3권에서 저희 처음에 뵙고 그다음에 세미나도 같이 하면서 되게 저희가 또 깊이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편안하게 좀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먼저 그 익선다다 트렌드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진짜 데이터 기반으로 디자인하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A부터 Z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공간이라는 거는 결국 브랜드를 담는 그릇이 공간인데, 사람들은 공간 따로 브랜딩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어떠한 컨텐츠가 대중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면 그 앞단에 데이터, 리서치, 기획, 컨텐츠, 브랜딩, 공간 디자인, 그리고 오퍼레이션에 대한 시스템, 마케팅까지 일련의 과정을 브랜드 하나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기도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지금 양면화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브랜드를 그런 토탈 서비스를 이렇게 조금 에이전시의 형태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약간 반반인데, 반은 저희 브랜드, 저희가 한 30개 브랜드는 직접 계속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었어요. 익선동 때도 마찬가지고, 소재동 때도 마찬가지고, 신당동도 그렇고, 저희가 브랜드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업들이 찾아와 주시기 시작했어요. 뭐 교촌이라던가, 브랜드 말해도 되겠죠?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찾아오면서 너네처럼 인디 브랜드 만들고 싶어, 또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풀어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의견을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의 디자인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장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반반이라고 말씀드린 게, 한 50% 에너지는 저희 브랜드를 만드는 데 쓰고 50%는 컨설팅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에도 에너지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의 시초가 된 게 지금 익선다다 그 익선동 프로젝트로부터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 프로젝트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201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박하나 대표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박하나 대표랑 익선동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익선다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서촌이랑 북촌에는 좋은 데가 되게 많았었어요. 컨텐츠가. 그리고 스트럭처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도 되게 좋은 게 많았었고, 근데 한 1년, 2년 지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익선동에서는 뭔가 그런 풍경이, 옛날 시골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서 이걸 갖고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다다익선 거꾸로 해서 여기서 모든 것 많은 것들을 한번 컨텐츠를 풀어가 보자 해서 익선다다라고 이름을 짓게 됐었습니다. 그럼 익선다다라는 이제 회사는 그렇게 해서 익선동을 개발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의 그러면은 익선다다 트렌드랩은 조금 더 이런 브랜딩에 집중이 돼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익선다다는 시초인 것 같아요. 제가 2014년부터 이제 일해 왔었던 건데 2021년부터는 사실 그전까지는 데이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거의 이런 거 요즘에 트렌드니까 좋아하겠지? 만들면 운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되거나 브랜드가 성장하거나 되게 다 운빨이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는 소재동 개발할 때부터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우리의 주 고객은 누구인가? 그리고 카드 소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남성 고객은, 여성은, 그리고 나이대는 그러면서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그리고 2021년 전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제안들이 왔었어요. 소재동도 진짜 막 서울시에서도 오시고 목포나 순천이나 도시재생과를 다루고 있는 전체 지역에서는 이제 구도심이 개발되다 보니까 많이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관심이 생겼던 게 토지 관련해서 토지에 대한 개발을 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일조량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 면적에 대한 가능 범주도 마찬가지고 교통량 분석도 마찬가지고 관광 특구화가 됐었을 때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그 지역에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거 없이 이거 청년들 넣으면 들어가면 잘 될 것 같아요. 뭐 이 아이템 좋아요. 지금 베이글 유명하니까 베이글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근거 없는 그냥 감에 의해서만 언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멈추자라고 시작을 해서 2011년에 만든 게 익선다다 트렌드랩.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트렌드 리서치를 통해 브랜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됐어요. 그게 그냥 단순히 뭔가 막 브랜드 철학 잡고 이거에 대해서 뭐 디자인 잡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닌 거네요. 데이터에 근거한 뭔가 이제 리서치를 하고 그거에 의거한 이런 디자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살을 붙이면 디자인의 에너지는 저희는 한 20%에서 30%를 쓰고 앞단의 거의 한 80%, 70%를 다 기획하고 데이터의 타당성을 만드는 데 에너지를 써요. 네. 그럼 그 이제 어떻게 타당성을 만드는지는 조금 더 뒤에 얘기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럼 원래 이제 대표님이 어떻게 이 공간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이제 공간이랑 디자인을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어요라고 하면 멋있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고 관심이 별로 없었기도 했고 오히려 제가 유치원 때부터 미술 유치원을 다녔고 뭐 초등학교 때도 미술하고 고등학교 때도 대학 때도 자연스럽게 계속 그림 그리는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졸업하고 나서 작업실 구해서 열심히 작업하고 이 파인아트 전공자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아시아프라고 해서 이제 30세 미만, 35세 미만 청년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페어들이 있어요. 그런 페어도 나가고 거기서 발탁이 돼서 또 밀라노 청년 페어도 나가고 그리고 다양한 페어를 나가면서 정말 고생해서 만들었던 작품들이 1년에 한두 개씩 팔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구 브랜드의 협업 제안이 오고 그리고 또 패션 브랜드의 협업 제안이 오고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에서도 협업 제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났던 브랜드 중에도 하나가 무신사였어요. 무신사에서도 협업을 제안을 해서 같이 그 제 페인팅을 패턴으로 만든다거나 의류나 가방 만드는 것들을 해보자 해서 그런 것들의 인터뷰나 다양한 장르의 벽을 좀 허무는 역할들을 해보게 되면서 재미있게 좀 느껴졌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협업하는 회사였는데 그 대표님이 들어와서 일해. 같이 일하면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의 룸을 주셨어요. 사무실 내에 회의실처럼 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특정 공간을 저에게 작업실처럼 내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디자이너가 아닌데 거긴 디자인 회사였거든요. 브랜딩 회사.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페인팅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야 너무 좋은 기회지 땡큐다 하면서 가서 계속 페인팅을 하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JYP 엔터테인먼트에 특정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그 아티스트에 대한 컬처를 좀 시스템을 잡거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굿즈나 뭐 해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디즈니 관련된 일도 이제 하기도 했었고, 국내 유명한 그 가구 브랜드를 리브랜딩하는 작업도 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디자이너분들의 브랜딩 디자인을 하면서 기획의 힘에 대해서나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인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를 전략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브랜딩 포지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고, 그런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도 이제 점진적으로 많아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브랜딩을 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경험을 해보면서 공간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신 거네. 맞아요. 네. 브랜딩이랑 공간에 관심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은 다시 이 익선동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얘기로 좀 돌아가서 그 익선동을 일단 어떻게 발견하셨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익선동에 2014년도에 박하나 대표랑 만나게 돼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찾아갔었던 게 익선동이었어요. 하나 씨가 먼저 그 동네를 발견하게 됐고, 저는 그 옆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동네를 알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게 제가 인터뷰 때마다 얘기하긴 하지만 할머니 온 동네였어요. 저희 할머니가 전북 무주거든요. 근데 그 담벼락에 민트색 타일이랑 지금 안 나와요. 타일 가게 뒤져도. 적색 타일이랑 뭐 파랑색, 노란색, 형광에 가까운 뭐 말도 못할 다양한 타일들이 다 붙어져 있었고, 그리고 기와도 있고 석가래 보도 보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보고 놀랬죠. 왜냐면 맞은편에는 이제 탑골공원 있죠. 옆에 인사동 있죠. 뒤에 삼청동 있고 영화관 즐비되어 있고, 근데 거기만 단독으로 섬처럼 시간이 멈춘 듯하게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이거를 뭘 할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막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스터 플랜이라는 워딩의 행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가 어떤 거리로 이름을 불리게 할 건지, 어떤 구성 요소를 넣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볼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을 했죠. 그때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뭐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되게 이 지역 매력 있다. 여기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네요, 그러면. 네. 약간 무모했죠. 사실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도 친구한테 빌렸어요. 센 이자로 "돈 빌려줘. 우리가 뭔가를 여기를 해 보려고 해. 이 골목에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가 F&B를 어떻게 해볼 건데 이걸 갖고 뭔가 운영의 수익을 나누거나 매달 이자를 얼마나 줄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동네가 그냥 어떤 느낌이었으니까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돈만 생기면 그렇게 나갔었어요. 돈만 생기면 나가서 스쿠버 다이빙 하거나 어디 투어 가거나, 그러면서 느꼈던 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었던 공간들이 굉장히 다른 곳들은 많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은 유독 이제 갑자기 뭐 스타벅스, 뭐 파리바게트, 파스구치 되게 대형이 한옥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마주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진짜 아이덴티티가 높은, 감도 높은 브랜드가 하나의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눠서 구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익선동을 거리 기획을 할 때 조금 천천히 흘러가는데 사람이 좀 손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들로 한 24개를 판을 짜 보자 해서 24개를 먼저 먹을거리, 그리고 볼거리, 들을거리, 느낄거리로 해서 이제 6개씩 구성을 나눠 놨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24개 중에 첫 번째 호점을 우리가 뭘로 할까 해서 이똥다방이라는 카페를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그로서리로 개념에 있었던 그로서란트 12달이라고 하는 건강식 브랜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경양식 1920, 뭐 거북이 슈퍼, 프로스트, 르블랑서, 동남아 동부가, 별천지, 낙원장 지금 뭐 말하지 않았던 브랜드들마저 저희가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돈 조금 벌리면 만들고, 돈 조금 벌리면 만들고, 또 어디서 대출 받아서 만들고, 펀딩 받아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 브랜드를 만들어 갔었죠. 네. 근데 진짜 그게 완전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의 방향이 완전 달랐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아 내가 뭔가 F&B를 해야지.' 하면서 '아 내 F&B에 맞는 거는 어디일까?' 찾아 가지고 그냥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다고 보면은 대표님은 완전히 그냥 도시적인 관점에서 '아 여기는 이렇고 저긴 저러니까 익선동은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여기를 우리는 이렇게 활용해 봐야겠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만들기 시작한 거네요. 그리고 '하루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동선의 컨텐츠가 나열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좋은 동네여도 항상 칼국수 골목이나 곱창 골목처럼 뭐 하나 유명해지면 바로 옆에 또 뭐 붙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파스타 가게 잘 되면 그 옆에 피자집 만들거나 파스타집 생기거든요. 그러면 공동의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여기서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편지숍 갔다가 어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24 개에 대한 콘텐츠가 가지각색으로 해서 식사하고 카페 가고 편지숍 들렸다가 스테이에 머물고 다시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다시 또 식사를 하고 또 편집샵을 들리고 문화적 요소들까지 다 만들어서 이 테두리를 하루를 이상을 머물 수 있는 동네로 만들자. 그리고 이게 안쪽에는 컨텐츠가 있지만 다음 세대인 친구들도 컨텐츠의 변화를 통해서 최대한 익선동이 스트럭처로 남겨져서 있는 형태로 좀 뭔가 풀어가 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음. 그러면은 그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에서 지금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오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시작을 했을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당탕탕 했을 수 있겠지만 돌아보면은 좀 어떤 전략이나 노하우가 좀 있었던 것 같으세요? 초기 전략은 시점과 속도였던 것 같아요. 2014 년이었으니까 그 당시 있었던 게 뜨란이라고 하는 찻집 하나 있었고 식물이라고 하는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익선동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6개 정도 만들 때쯤까지도 아무 브랜드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6 개의 브랜드를 만드는 속도전을 저희가 '이 동네가 될 거야. 확신이 있어.'라고 생각했던 거는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교통적으로 보면. 역세권이 이제 5 호선도 지나가고 뭐 다른 호선들도 지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뒤에 현대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익선동을 지하철을 타러 가기 위해 빨리 지나가는 골목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상권을 봤을 때도 수요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무조건 사람들은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교통적인 현황에서에 대한 베이스 위에 컨텐츠가 더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속도전을 확신을 갖고 낼 수 있었던 게 됐던 것 같고 프로세스 상에서 놓쳤던 거는 아카이빙을 잘 못했던 거? 2014 년에 '누가 어떻게 시작을 했어.'라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잘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공간의 이미지나 또는 기사나 이런 것들로만 좀 남겨져 있잖아요. 그때의 프로세스들의 기록들이 지금까지 남겨졌다고 하면 소재동까지의 뭔가 더 디벨롭된 버전들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프로세스를 좀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이 이제 익선동에서는 저희가 우당탕탕 만들다 보니까 소재동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견고하게 풀어갔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그때 익선동 처음에 어쨌든 했었을 당시에 첫 그 프로젝트로 익선다방이라는 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프로젝트도 한번 소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그 익선동에 대한 베이스를 설명하면서 익동다방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익선동은 원래 1920 년대 정세권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군들이 서울 사대문 안에 계속해서 건축물이라든가 이제 다른 침투를 계속 더 안쪽으로 하게 되자마자 북촌, 서촌, 익선동을 정세권 선생이 한옥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양을 해서 그 분양된 돈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자금으로 후원을 해요. 그런 식으로 좋은 취지에서의 그 한옥 마을들이 형성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 동네의 역사를 알게 됐고 그런 다음에 시대가 지나면서 6.25가 지나고 그리고 한 최근에 들어서서 2000 년대 전후반으로는 한 14 년간 재개발로 묶여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고도 제한도 걸리고 재개발도 될까 말까 하다가 2014년 전쯤에 이제 그 재개발 관련해서 해지가 됐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 이제 저희가 '뭘 할까.'라는 것들을 마주했었던 순간에 역사적인 걸 파헤쳤잖아요. 근데 일제 강점기 시대 전에는 익선동이 원래는 익동이라는 동네였어요.
사대문 안에서 날개 위치에 있다라는 뜻 때문에 익동이라는 뜻이었고, 마늘 다자에 방향방 써서 우리가 첫 호점이지만 여기서 많은 것들의 컨텐츠를 시작해보자. 오피스로도 쓰면서 서로 문화의 벽을 허무는, 장르의 벽을 허무는 컨텐츠들로 F&B와 전시를 구성하자 라고 해서 1호점을 시작하게 됐었죠. 그럼 익동다방에는 어떤 콘텐츠들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익동다방에는 사실 그 기본적인 카페 카테고리인데요. 아, 네네. 2달 동안 아티스트 협업을 해요. 예를 들어 패션 디자이너랑 영화 감독, 네네. 그리고 또는 간호사랑 또 뭐 시나리오 작가 이런 식으로 2달간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서 또 1, 2월 달에 프로젝트를 작업을 하면 3, 4월에 전시를 하게 해요. 네네. 그래서 2개월마다 로테이션 돼서 전시들이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주제에 맞는 메뉴 개발을 해서 음료 라인업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 동네에 사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와인이랑 펍처럼 운영을 하면서 그 전시에 관련된 주제로 풀어갔었던 걸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익동다방 말고도 또 좀 다른 좀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들이 있나요? 12달이라는 브랜드랑 낙원장이라는 브랜드가 제일 마음에 남고 기억에 남는데, 제가 그 당시에 마르쉐라고 대학로에서 있었던 그런 마켓이 있어요. 건강식을 먹는. 그리고 도시 농부들이 조그맣게 이제 계속 농장들을 꾸려 나가면서 이제 납품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 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건강한 그 컨텐츠를 다 같이 모여서 판매하는 게 대학로의 마르쉐인데, 지금은 다양한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그 마르쉐를 방문했을 때 제가 좋았었던 경험들이, 이거를 왜 한 달에 한 번만 열지? 매일 열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기획을 시작을 했어요.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슬로건에 12달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한옥이잖아요. 한옥이면 방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샵인샵 개념으로 하나는 뿌리 채소, 뭐 하나는 곡물, 하나는 델리샵, 하나는 청, 하나는 블라블라, 이렇게 다 다른 7가지의 카테고리로 샵인샵을 만들고, 그 안에 셰프님이 이 식재료를 갖고 요리를 하게 하는 걸로 시즌별로 계속 메뉴를 바꿔서 나가는 걸 했었고, 근데 그 개념이 처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태리에서도 이탈리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 여러 브랜드들이 있었고, 또 유기농이나 건강식이라는 컨텐츠로 대기업에서도 백화점에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체감했을 때는 너무 비싸요. 좀 저렴하게 먹고 싶고 좋은 컨텐츠를 편하게 알려주고 싶은데 왜 그렇게들 다 비싸게 좀 구성이 되어 있을까? 아무리 건강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000원 전후반대로 저희가 풀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이 급증되기도 했었고, 또 아침 방송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었어요. 주부들 관심에도 굉장히 맞물려 있는 키워드였잖아요. 그래서 매거진에서도 많이 오지만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게 됐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됐었어서 지금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운영은 안 하실 거거든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해요. 되게 슬픈 얘기기도 한데, 그 브랜드를 운영할 때 건물주가 2번 정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재계약을 저희랑 하지 않아지는 상태가 되면서 그 브랜드는 한 7년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막을 내리게 됐지만, IP라고 하는 상표권으로는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 브랜드가 어느 지역에서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대전에서 파운드라고 하는 매장으로 탈바꿈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IP화를 시켜서 또 운영을 하고 계시기도 하군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방금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던 네, 낙원장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브랜드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부동산 얘기가 이제 낄 수밖에 없는데요. 컨텐츠를 통해서 부동산에 변화가 있다라는 게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많이 인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가 굉장히 부동산의 지표를 그리는 거에 중요하다, 상권화시키는 것들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인지하게 되었고, 저희도 몰랐었던 상황에서 브랜드를 한 대여섯 개 만들면서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왜 계속 월세가 오르고 있지? 돈 벌면 직원분들 급여 드리고 또 새로운 컨텐츠 만드느라 돈이 또 없고, 근데 또 초반보다 계속 한 해가 지날수록
땅값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 씨와 저랑 얘기를 해서 우리도 건물 사보자. 그래서 첫 건물 산 게 낙원장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원래 그린 모텔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사용됐었던 모텔이고 객실도 19개 정도 되고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저희 손을 붙잡고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매물이 나왔어. 옥상 올라가니까 한옥 110채의 뷰가 너무 멋있게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이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한번 해보자. 근데 객실 갔더니 난리 났어요. 뭐 곰팡이 들어져 있고 창문은 정말 환기 안 될 정도의 한 요만한 사이즈로 열리지도 않은 창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풀어갔었던 게 있는데 낙원장 첫 번째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청년들이요. 언제까지 10,000원의 가치가 10년 뒤에 10,000원의 가치가 아니다. 우리 화장실 한 칸이라도 가져보자.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500만 원에서부터 5천만 원 투자를 받겠다. 그래서 청년들이요. 너네들 지금 통장 2천만 원 있는 거 화장실 한 칸이라도 가져서 수익 쉐어를 해보자. 막 이런 취지로 사업 설명회를 브레이크 타임 때 했어요. 매장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매장들 브레이크 타임 3시부터 5시에. 오시는 그 네. 청년들 대상 그때 오셨던 대표님이 지금 스테이폴리오 예, 장희선 대표님. 다 오셨었어요. 그래서 쟤네들 괴짠데 분명 안 될 걸 펀딩 하면서 다들 염탐하러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여차저차해서 대출도 받고 큰 금액이 모여서 만들어졌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펀딩의 진짜 시작이네요, 그게. 근데 심지어 그 펀딩도 막 1억 모였습니다. 막 별풍선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인사하고 있는 거 막 올리고 6억 돌파 막 10억 돌파 14억을 모았어야 됐고 21억 정도가 대출을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또 그 저희를 사랑해 주셨던 그 당시에 기업은행 그 종로 유가 박정필 지점장님 그 저희에 대한 스토리를 아시고 본사까지 올라가셔서 이 청년들이 이런 행위에 이런 걸 하니까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이끌어 주신 것들도 컸었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그 당시에 외국인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것들을 했었는데 제가 혼자 살 때 다른 룸들이 남았어서 오면 항상 인사동에서 중국산 부채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안타깝다. 한국 디자이너들이 만든 제품들에서도 10,000원에서 30,000원 또 많게는 10만 원까지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왜 저렴한 것만 그렇게 사야 되지? 그것도 중국산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1층에 샵으로 오픈을 하면서 리셉션이 되고 그리고 가구나 또는 식물이나 또는 패브릭이라던가 이런 카테고리 섹션별로 디자이너분들이 계시잖아요. 다 모였어요. 모아서 하나의 모듈을 만들어서 그 모듈을 객실로 했고 그 객실을 이제 다 채우면서 한국적인 지붕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뷰와 함께 그 디자이너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룸을 만들었고 1층에서 판매를 했더니 실제로 컵이나 굿즈들은 엄청 많이 팔렸었고요. 그리고 개념 자체에서는 그 지상 낙원이라는 개념으로 좀 풀어갔었어요. 그래서 낙원장이라는 이름으로 풀어가면서 좀 1층에서 LP랑 또는 독립서점의 책들 이런 것들 가져가서 객실에선 TV가 없었거든요. LP를 틀 수 있는 턴테이블만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하고 음악 듣고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오롯이 한옥의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을 구성을 하자 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센세이션하게 만들었었던 부분이 낙원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마스터 플랜은 뭐 있다고 하셨잖아요. 뭐 여기에서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뭐 편지숍도 한번 들리고 그 마스터 플랜 안에서 이런 구체적인 컨텐츠 하나하나는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된 것 같으세요? 이게 뭔가 딱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되게 뭔가 많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컨텐츠들이었던 것 같아서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다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이게 좀 기획이 됐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비유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 가지를 치는 행위가 저는 마스터 플랜인 것 같고 그 나무 위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열매 하나하나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브랜드 만들 때마다 진심이기도 했고, 그리고 워낙 사람들이 안 올 법한 동네에 사람을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비점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다 보니까 브랜드 하나 만들 때마다 스토리텔링이랑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4개 만들 때 영화 키워드, 음악 키워드, 책에 대한 키워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토대로 사람들이 카페 겸 이 키워드를 좀 소비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음악이라는 키워드는 1960년대 디스코를 좀 재해석해서 틀어서 들려줄 수 있는 이제 바를 만들었던 게 별천지였고,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음악을 듣는. 그리고 또 제가 대학생 때 봤었던 게 충격을 받은 게, 제가 한 오타쿠 기질이 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만화책도 엄청 많이 보고 맨날 따라 그리고 일본 만화 항상 그 스토리보드 보고, 대학 가서 느꼈던 게 그래픽 노블 장르였어요. 유럽에서는 그 아우슈비츠나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를 만화로 담아낸 것들이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예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오타쿠의 단계로 보여줄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만화가게라는 브랜드였고, 그리고 예전 영화나 독립 영화를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상마당을 가야지만 독립 영화를 보거나 흥국생명 지하를 가야지만 독립 영화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데시네마나 CGV가 독립 영화를 많이 풀기 전 단계였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 그리고 예전 영화들, 그런 너무 좋은 영화들이 많으니까 마치 영화를 좋아하는 삼촌이 틀어주는 영화에 대한 리스트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엉클 비디오 타운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AC/DC를 좋아하는데 그런 메탈류의 음악을 저희 삼촌이 제 초등학생 때 CD를 주면서 들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토대로, 경험을 토대로 브랜드를 하나하나씩 이제 큰 카테고리 안에 있었던 거를 만들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의 경험 안에 있었던 걸 어떻게 보면은 좀 극대화해서 이걸 브랜딩화 시킨 게 되게 많네요. 이제 공간들에 대해서 사람들 반응들도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대화의 시작이, 스토리의 시작이 저이긴 하지만 전달되고 쓰는 사람은 사용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마르쉐는 좋아, 뭐 건강식을 먹어야 돼라고는 하지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에이징된 고기를 이 가격에 이런 메뉴와 이런 디쉬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만화 나 너무 어려워, 뭐 만화책 데이트 갔는데 만화방 가는데 나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가자마자 질문이 요즘 기분 어때요? 어떤 장르 좋아해요? 뭐 라거나, 아니면은 그 만화를 본 사람들이 마치 대댓글 다는 것처럼 리뷰를 달게 했어요, 그 만화책 위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책을 고르게 한다거나, 그럼 3,000권이 있어야 되는 게 큐레이션 돼서 1,000권만 있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데이트를 하기도 좋고 또 팝업을 하기도 좋고, 실제로 데상트라던가 스포츠 브랜드는 그 만화 가게에서 뭐 많은 팝업들을 실제로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둘만 있고 싶어 하는 데이트 코스 중에 좋은 요소였어서 데이트를 오는 분들도 많았고, 이색적인 데이트를 찾는 분들과 그리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제가 말하고 싶어 했었던 건 저의 경험이나 생각이지만 사용자에게는 실제 지금 시대적인 거에서 배제됐었던 것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도 좀 그때 당시에 많이 데이트 코스로 활용을 많이. 엄청요. 그냥 데이트 코스로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콘텐츠가 하나하나가 엄청 좀 특색이 있잖아요. 지금 들어보면은 사실은 이게 브랜드 하나를 성공시키기도 엄청 힘든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다 어떻게 오퍼레이팅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만화 가게도 예를 들면 만화책 다 들고 와서 그거 큐레이션 다 해야 되고 또 뭐 영화도 큐레이션 다 해야 되고 뭐 이랬을 텐데 그거 어떻게 다 하셨어요? 처음에 브랜드 낙원장까지 만들 때는 사실 내부에 직원이 없이 저 혼자 다 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직원분들을 모집을 했죠. 그래서 디자이너분들, 공간을 좀 하실 수 있는 분과 브랜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브랜드 하나를 뭐 이 2달이나 3달 또는 1달 반 동안 엄청 밀도 높게 집중해서 역할을 나눠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갔었어요. 그러면서 2달에 한 개씩 브랜드가 탄생되는 거예요.
기획하고 뚝딱뚝딱 만들고 또 기획하고 뚝딱뚝딱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브랜드가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2년 또는 3년에 거쳐서 열 몇 개의 브랜드가 순차적으로 되게 촘촘하게 만들어졌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조금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익선동이 방문객 수가 10,000명대에서 1년 만에 274만 명까지 늘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매장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빠르게 좀 변화가 가능했던 포인트가 뭐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갈증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전에가 있었던 게 성수동에는 이제 대림 창고가 있었었던 시점이고 을지로에 변화가 있기 시작 전이었거든요. 그 다들 몰이죠. 이제 백화점이나 특정 몰 뭐 그런 공간들만 가다가 또는 뭐 삐까뻔쩍한 한남동이나 이런 데만 가다가 네 이상한 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콜드플레이나 아니면은 미카 정말 한국에 내한 공연 올 때 한국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그나 매거진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마땅한 장소가 사실 많이 없었나 봐요, 재밌었던 게. 저희 매장에서 굉장히 많은 촬영을 했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걸 되새겨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사실 그 콘트라스트라고 하는 대비점 그런 것들에 호기심을 이끌어 가지고 좀 처음엔 방문을 했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맛과 분위기와 어느 정도의 구성력이 괜찮다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친구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한 번 더 방문을 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익선동에는 최근까진 르블라서 매장이 있었는데 르블라서 매장에서도 이제 거기가 전체 철거하고 다른 게 생기면서 안녕을 고하게 되었고 대전은 다 이제 남아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사실 또 이전에도 얘기를 나눴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하다가 월세가 오르고 막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나가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 이런 게 또 많이 반복됐었고 그걸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직격타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아 말 안 해야지.' 했다가 '아 그냥 말할래.'라고 했었던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양면이 있는 게 저희가 시작했었던 2014 년도에는 익선동에 한 10채 가까이는 집이 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물점 창고로 쓰여질 만큼 빈집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또 새를 살아서 살았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계셨고 그 집이 본가인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가게를 시작을 했죠. 근데 가게를 시작할 때 시점에는 심지어 옆집에 젓가락 몇 개 있는지 알 정도로 계속 교류를 잦게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6개 호점 만들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월세가 당연히 올라가고 거기 뜬대 하면서 건물주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세대주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사를 나가시는 거예요. 옛날 다큐 3일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좀 '뭐지? 우리의 행동이 왜 여기 있는 거주민을 떠나가게 하는 거지?'를 느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5년 계약을 끝내는 시점에서도 저희도 내쫓게 되는 거예요, 많은 브랜드들이. 뭐지? 우리를 통해서 시작했는데 우리도 내쫓아지게 되는 상황이 됐네?' 막 월세를 2배 올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올리고 재계약을 안 해 주겠다고 하니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이 젠틀리피케이션은 결국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실행하게 됐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피해를 보게 됐었던 대상자이기도 한 양면성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구도심이든 어디든 어디에 도시적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젠틀리피케이션은 어쩔 수 없는 변화이기도 한데 젠틀리피케이션에 대한 워딩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거주민이 떠나는 게 아니라 1차 상권이 형성됐었던 것들이 2차 상권으로 인해서 그 1차 상권이 덜어져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지가 상업지가 되는 게 아니라 상업지에 대한 변화가 2차 상업지로 변화되는 것들이 젠틀리피케이션에 대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표현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도시의 개발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그거에 또 지금 제일 직격타로 맞고 있는 도시가 또 성수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성수동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성수동이
성수동이랑 익선동이랑 좀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수동은 원래 예전에 정미소였던 곳이 대림 창고가 됐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했었던 그 케이크집이 있는데 워르에르라고, 거기는 지금의 포인트 오브 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 오브 뷰 대표님이 실제로 지금 LCDC 서울을 디렉터로 맡아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두 팀이 사실 성수동의 시조새예요. 익선동에 있었던 건 아니고 성수동에서부터 이제 시조새처럼 계셨던 분들인데, 사람들이 성수동이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핫플레이스로. 근데 그 단계의 컨텐츠가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주변의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단계가 형성이 되고 또 변화가 이뤄지게 됐는데, 익선동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익선동도 제 생각을 해보면 2014년부터 2017년, 19년, 20년까지 저희가 계속 브랜드를 만들어 왔고, 브랜드를 또 떠나보내야 되기도 했었던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다른 팀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런던 베이글 뮤지엄 있잖아요. 그 팀이 이제 하이웨스트랑 그 다른 스콘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팀도 한 2020년 초반쯤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동네 형성될 때 좋은 팀들이 많이 더 구성이 들어오면서 밀도가 채워지고 거리가 변화가 된 건데, 누가 시작을 했냐도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어떤 변화가 일궈지게 됐을까? 그리고 누구의 시작점으로부터 어떤 변화가 컨텐츠가 옆에 붙게 됐고, 그리고 그다음 2차, 3차의 변화는 어떻게 일궈지게 된 걸까라는 것들을 이제 흐름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수동의 변화와 지금의 익선동도 보면 사실 시작이 어떤 시작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수동의 지금 모습은 지금 막 팝업이 하루에 막 2, 30개가 막 한다고 하고 뭐 무슨 주차장 자리를 막 뭐 또 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그 정도 얘기까지 막 들려오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사무실이 뚝섬역 바로 뒤에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이. 근데 뚝섬역에서 그 서울숲 가는 길에 삼각형의 주차장 자리가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기안장 그 넷플릭스 팝업도 했고, 지금도 다른 뷰티 브랜드 팝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성수동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갈 것 같아요. 이 흐름은. 뭐 살 수 있으면 너무 사고 싶긴. 그래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세요? 그 창신동 개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동네 개발이 있었지만, 교통적으로 사실 편리하고, 그리고 평지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곡선이 많이 없는 평지화되어 있는 사이트, 그리고 대형 브랜드가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국내 수요와 해외 수요가 맞물렸을 때 충분히 관광 특구의 유지성에서 퀄리티 유지가 될 수 있는 동네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 한남동, 성수동은 저는 피해갈 수 없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는 계속 그런 부분에서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성수동이 팝업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팝업의 형태가 변할 뿐이지, 성수동이라고 하는 입지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컨텐츠가 살아남고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달라진 거는 쉑쉑 들어가 있거든요. 대형 브랜드, 대기업 브랜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팝업이 아닌 고정형 브랜드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제는 좀 대형 브랜드, 인디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안정권 있는 브랜드가 계속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궁금해요, 대표님. 그 지금은 어쨌든 익선동이 그렇게 붐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한 차례 이제 마무리를 하셨잖아요. 지금 다시 또 지금의 익선동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예전에는 운세 뽑기라던가 뭐 오락실이라던가 스티커 사진 찍는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그만큼 관광 특화가 돼서 그 적은 돈, 그러니까 작은 돈에서부터 큰 돈까지 소비할 수 있는 반복 소비가 많아졌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익선동은 과도기라기보다는 이미 관광 특화가 돼서 밀도가 높아진 동네가 됐고, 좋은 브랜드가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저희의 생각들처럼 큰 스트럭처는 두고 소프트웨어가 바뀌어 나가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편의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수동뿐만 아니라 익선동도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사진 찍었을 때,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 왔을 때 사진 찍으면 누가 봐도 한국이에요. 근데 안에 들어
그죠. 근데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한국이라기보다는 한국형으로 바뀌어진 프렌치 음식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나가고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 이미지와 콘텐츠가 둘 다 충족될 수 있는 동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